네, 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역대 최대 이자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상생 금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낸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전체 지원 규모는 2조 원대로 은행권이 내놓은 지원 금액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요. 네, 잠시 후에 들어오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발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은행회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왔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아온 만큼 대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미 받은 대출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는데요. 민생금융지원 방안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논의해왔던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일단 은행권 연합회장 그리고 20개 사원 은행장이 자리를 하고요. 또 금융당국으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자리에 참석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에서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큰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상생 금융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고요. 이에 따라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미 받은 대출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모두 2조 원대에 달하는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18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금 한도는 2억 원으로 4% 넘는 이자 납부액 1년치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이제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아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우려한 목소리를 냈었죠. 예, 관련 오늘 내용 이른 발표가 시간부터 되고 있는 것으로 은행권 보입니다. 민생금융 지원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금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사원 은행장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달 초 은행 연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은행의 역할은 가계, 기업과 함께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이며 은행이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상생을 실천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어려운 국민 생활에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그리고 11월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세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은행권 TF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속도감 있게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은행권은 본 지원 방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최소 2조 원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또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알파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모아진 2조 원 플러스 알파의 지원액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비용 등으로 활용할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여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통 프로그램은 총재원 2조 원의 80%에 달하는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까지를 한 분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 원, 전체적으로는 총 1조 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자율 프로그램은 총재원 2조 원 중 나머지 4천억 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더욱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료와 임대료 지원, 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출연, 소상공인 외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보다 폭넓고 다채로운 지원 활동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이 미처 지원하지 못한 그늘진 곳까지 빠짐없이 은행의 온기를 채우고자 합니다. 한편 오늘 발표한 방안은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중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본 방안은 개별 은행이 자행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으로서 고객별 세부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등은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 발표하여 오늘 발표한 지원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생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신 사원은행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을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은행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근본 지원 방안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은행도 우리 사회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발표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주현 금융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결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부채 수준이 굉장히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와 같은 충격을 맞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경제 주체가 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이렇게 코로나 시기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고금리, 고물가 충격을 받게 돼서 가장 우리 경제에서 그 타격을 많이 받고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같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신 민생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은행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은행권이 마련한 민생금융지원 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 지원액 2조 원 규모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은행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저희가 생각할 때 은행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을 다 지원을 해낸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의 평가하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자율협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협약 같은 걸 하다 보면 다 은행마다 이제 입장이 있고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잘 안 될 거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제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정말 조영건 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은행장님들이 정말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그 길지 않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아까 조용병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빨리 이제 구체화돼서 이게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과정이 희망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도 혹시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년 들어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우리 민생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그 규모도 규모이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 주심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없이는 실물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이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우셔서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은행권이 합심하여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은행별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지원 방안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서 통큰 결단을 해주신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님, 여러 은행장님들과 각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네, 은행권의 상생금융 방안 발표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2조 원대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187만 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2억 원이고요. 4% 넘는 이자 납부액 1년치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네, 한 사람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전체 지원 규모는 2조 원대로요. 은행권이 내놓은 지원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 같은 상생금융 방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은행연합회에서는 특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이자 환급을 계좌로 해주는 만큼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뉴스라이더 이어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설특보가 발효 중인데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북극 한파도 몰아치면서 이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린 충남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상군 기자. 네, 충남 보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눈 세상입니다. 아니, 이상군 기자 많습니까? 지금 눈사람이 되겠어요?
네, 눈이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은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 시간이 됐지만은 아직 눈이 치워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 서천군 춘장대에도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보령뿐만 아니라 서천과 태안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었는데요. 30분 전쯤 예산에도 대설경보가 발효됐고 서산과 당진, 홍성과 아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고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3시 반에 당진 나들목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로 버스기사 1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새벽 2시쯤에도 당진 나들목 부근과 춘장대 나들목 인근에서 각각 눈길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청권 전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발효되어 있는데요. 세종시 전이면이 영하 13.8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지역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지금도 저렇게 눈이 많이 내리니까 출근길에 사고 안 나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밤사이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오늘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을 자제해 주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밤사이 눈길 사고 윤성훈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차선 구분이 힘들 정도로 눈 쌓인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5톤 대형 화물차는 앞부분이 크게 훼손됐고 화물칸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3시 반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량들까지 줄줄이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이제 덤프 트럭들이 차량들이 쭈루룩 서 있어가지고 길이 조금 나 있어서 좀 트고 들어갔더니 이제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승객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추위와 밤새 쌓인 눈으로 사고 처리도 쉽지 않아 이곳을 지나던 차량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 나들목에선 앞서 새벽 2시에도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또 새벽 2시 10분쯤엔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춘장대 나들목 인근에서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가로등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역시 눈길 교통사고로 추정되는데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으면서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충남 지역 눈 상황 보셨고요. 이번엔 전북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지역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 고창 지역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21cm의 눈이 내렸고요. 부안에는 19cm, 또 정읍에는 1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전북 지역에도 내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최대 30cm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도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영하 14도 이하로 내려갔는데요. 네, 앞으로 기온은 어떨지 또 서해안에는 눈이 얼마나 더 올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서울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귀마개 그리고 목도리도 아주 따뜻하게 했는데 지금 얼마나 추운 건가요? 네,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요. 기온 자체도 많이 내려갔지만 체감 온도는 냉동고와 같은 기온인 영하 22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렇게 보온용품을 챙기고 있어도 몸이 정말 꽁꽁 얼어붙는 것 같고요. 출근길 시민들도 중무장한 모습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보온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옷차림 해주시고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그리고 그 밖에 내륙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으로 기온이 영하 25.2도까지 떨어졌고요. 대관령은 영하 19.2도, 대전은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8.4도로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 울산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4에서 6도나 더 낮겠습니다. 한파뿐만 아니라 폭설도 비상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는 2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붕괴 사고와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최강 한파는 모레까지 기승을 부리겠고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맹추위 속에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항랭 질환도 비상입니다.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에게 더 취약하다고 하니까요. 목이나 손,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네, 홍나시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TV 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 오늘같이 추운 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국 곳곳에서 이 한파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가 닥친 수도권과 인천, 강원 등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76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9건에 대해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도 새벽 5시를 기준으로 41개 항로에서 모두 52척이 통제됐고 전국 10개 국립공원 201개 탐방로도 진입이 제한됐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도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이틀째 눈이 내려서 출근길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길이 미끄러운 만큼 천천히 이동하시고 또 방어 운전으로 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 미끄럼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에는 3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고요. 또 충남 서천 지역에도 20cm가 넘는 눈이 이렇게 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끄럼 사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도로 위 제설 작업은 부지런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워낙 빠르게 내리다 보니 이를 치우는 데 시간이 꽤 걸려서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우니까요. 50%까지 충분히 속도를 줄여주셔야겠고요. 또 터널은 눈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서 괜찮겠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로 살얼음 위험 매우 높습니다. 계속해서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다리 위 역시 취약 구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은 날씨 걱정은 없습니다. 추위에만 주의하시면 되겠는데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서운분기점일 때는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진출로 1차로 쪽에 적재물이 한가득 쏟아져 있는데요. 2차로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고요.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고장차 소식도 많습니다. 백번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서하남 부근 2차로 쪽에는 화물차가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추돌 사고 나지 않도록 차로 변경 잘해서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대 착용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이 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죠. 어제 또 국회에 나온 한 장관에게 그 의미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거냐?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답변이 돌아왔을까요? 한 장관, 어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결특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요. 한 장관을 기다리는 기자들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보통은 저 자리에서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어제는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당황한 기자들 저렇게 바로 뛰어서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 전날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적 해석들 나오는데 너무 나간 걸까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제가 이후에 하면 받으실 수 있을까요? 드린 말씀에서 해석이 없어 보이죠. 모든 길이 처음이면 길 아니라고 하신 게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 특검법 수용하되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게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급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수락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이제 공은 당으로 넘어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서 공식 제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만큼 국민의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 장관 의사를 물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당의 여론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당의 원로들인 상임고문단 오찬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면서 힘을 싣는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해왔는데 오늘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말에 발표될 가능성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주말이다 언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은 충분히 언제쯤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회의에 내일 예산 통과되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척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는 것이지만 이 선거가 몇 달 남지 않는 이 시기에는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중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한편에서는 한 장관 등판 시점이 빠르다거나 황교안 전 대표와 다를 바 없다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방향이 없어요.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내가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지금 등판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참 좋은 등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가 한동훈 장관이 공교롭게 너무 지금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1년 전 시점으로 황교안 대표랑 너무 닮았다. 결국엔 정권의 2인자 위치까지 가셨어요. 총리든 아니면 지금 이제 실제 후계자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서 아주 비슷하고 정말 판세가 안 좋은 총선에 뛰어드셨어요. 황교안 대표님이.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사실 그렇게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훨씬 더 나은 정치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민주당은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비판한 거 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테스형을 불렀네요. 무슨 일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정의당은 특검 추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 운운했던데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한동훈의 예의 없는 제스처, 깐족대는 말투와 입모양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웃픈 사실에 턱 빠지게 웃는 겁니다. 이런 한동훈 장관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뭐라 꾸짖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의 말을 이어받아서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며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합의는 하되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좀 대안으로 거론된다고 하는데 당의 입장은 이거 반헌법적 그 악법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받고 있는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특검법은 여야가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토록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해왔던 야당이 이 특검법 안에는 매일매일 피의 사실 공표를 하도록 이 특별한 조항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한 장관이 말한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 수사를 총선 이후에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기류도 있지만 민주당은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와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법 앞에 예외 없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여당이나 지금 뭐 법무부 장관 일관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수사 결정적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사도 다 연기해야 되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는 28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사이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 출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한동훈 비대위가 시작부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로 당 통합기조에 제동이 걸린 이재명 대표가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낙연과도 만나라는 김 전 총리의 당부에 이 대표는 못할 게 없다고 화답했지만 정작 이낙연 전 대표는 이 회동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렇게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민주당 사정,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에 관심이 쏠린 건 제3지대를 중심으로 이낙연 신당의 출연 가능성이 커진 탓이었습니다. 야권 분열의 우려가 커지자 이 대표가 김 전 총리의 손을 내민 셈인데 이낙연과도 대화하라는 김 전 총리의 조언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내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총선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김 전 총리가 앞서 언급한 큰 폭의 행보를 좀 더 구체화해 거부하기 힘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일단 못할 게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끝난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당 변화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여 실망스럽고 그간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목됐던 이 대표의 거취 문제나 김 전 총리 총선 역할론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풀이됩니다. 내분 수습을 위해 첫 발을 뗀 이 대표 통합 행보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천 초반에 접어든 당내 상황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며 86 운동권 용태론이 재점화된 겁니다. 86 후배 세대인 한총련 출신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과거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이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반발하면서 운동권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낙연 신당을 막을 뾰족한 수는 아니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본격적인 공천심사 국면으로 접어들며 내부 갈등에 외부 분열의 원심력까지 더해지며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어제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여야는 증감액 조정과 함께 예산 명세서 작성, 이른바 시트 작업을 거친 예산 합의안을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오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명세서 작성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네, 법정 시한을 넘기며 2주 이상 공전을 거듭하던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연구개발 예산과 지역화폐, 또 새만금 예산 등을 일부 증액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는데요.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당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 제출안보다 4조 2천억 원 줄이고 그만큼 또 증액을 논의해 전체 예산 총액은 기존 657조 원 규모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 R&D 분야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강화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 원을 순증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전액 삭감돼 영원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3천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요구 예산 대비 78% 줄어든 전북 지역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됩니다. 과정을 다 말하면 아마 둘이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은 다 이 합의문 한 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종 예산안은 일부 항목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외교 분야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 등을 일부 깎는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늘 추가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신 어제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정쟁에 가려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예산안 지각 처리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를 두곤 또다시 날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지난 19일 아침이었는데요. 옥상으로 끌려가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이의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현금 2억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이가 정말 무서웠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납치범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결박을 풀고 도망쳐서 집까지 돌아오고 또 안전함을 알렸습니다. 네, 이 납치범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근처에 살던 이웃이었다고 하고요.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려웠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등교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웃을 경계하고 또 불안에 떨게 됐습니다. 우종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은 등굣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겁니다. 남성은 아이를 그대로 옥상으로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휴대전화를 빼서 부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면 현금 2억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옥상에 있던 아이는 묶인 테이프를 풀고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눈 가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옥상을 끌고 갔고 테이프로 문을 묶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꽉 묶질 않아가지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풀고 나왔었어요, 동생이. 당시 남성은 아파트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당시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뉴스라이더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27살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이제 공은 재판부에 넘어갔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나 구속 기소된 신모 씨.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신 씨는 시민들이 차에 깔린 피해 여성을 구하려 안간힘을 쓸 때도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현장을 벗어나 다시 병원을 찾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은 석 달 넘게 뇌사 상태에 있다가 지난달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도 이어졌는데 검찰과 신 씨 측은 도주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 씨는 사고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뺑소니는 아니라며 사고 이후 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건 도망이 아니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직후 엄벌 촉구 여론이 형성되자 신 씨가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평생 뉘우치겠다며 울먹였지만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인정을 한 후에 이제 사과를 해야지 자기가 이제 불리한 조건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유족들은 사실상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며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모습, 런웨이를 당차게 걸어가는 한 여성의 모습인데요. 프로 모델로 보이는 이 여성은 서울 패션위크처럼 크고 작은 쇼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이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 외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는 있지만 이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모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 공무원의 해명과 군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여성 모델이 패션쇼 무대 위를 자신 있게 걸어갑니다. 서울 패션위크 등 크고 작은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팔로워 10,000명이 넘는 SNS 계정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전문 모델처럼 보이는 이 여성, 알고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입니다. 동료 공무원들도 이 여성의 모델 활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 흔적이 고스란히 SNS에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공무원 모델은 동료에게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투잡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잡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10대 2명이 붙잡혔죠. 누군가로부터 특정 문구를 담벼락에 새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한 대가로 받은 돈은 딱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보고 따라한 20대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 하나도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남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술은 다른 게 아니라 뻔뻔함이 예술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달에 한 미술관에서도 작품의 일부를 훔친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문화재도 훼손하고 예술작품도 훼손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예술을 논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녀 학생 2명. 하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남겼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특정 문구를 담벼락에 새겨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스프레이 역시 이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누가 왜 이런 부탁을 한 건지 수사력을 모으는 동시에 10대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모방해 경복궁 담에 또 다른 낙서를 남겼던 20대 남성은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자각조차 없이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심각하다거나 영어 철자를 틀려 창피하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하면 좋았을 거라는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자수 과정에서 주목받은 것도 후일담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달 경복궁 근처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작품의 일부인 모자를 훔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도 훔친 모자를 쓰고 경찰서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복구 비용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송모 변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보도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송모 변호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 2022년 3월 1일자 한 언론사의 허위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송모 변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송모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그 경복궁 낙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용의자가 이제 10대 남녀 2명으로 나왔고 이 사흘 만에 체포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네, 지난 이제 16일 그 오전 1시 42분경 경복궁 그 영추문 그리고 이제 서울경찰청 벽 등 3개소에 대해서 이제 그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이라든가 또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설했었던 17세, 16세 이 두 사람이 사흘 만에 검거가 됐고 범행을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제 이제 현장 주변 CCTV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승하차 기록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지난 19일 날 연인 관계로 알려졌던 이 두 사람을 주거지인 수원 부근에서 전부 다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제 경복궁 영추문 낙설을 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이제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설한 것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복궁 담벼락이 사실은 복원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담벼락이 복원 건축된 것이니까 과연 문화재보호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대문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지금 다 복원됐잖아요. 그럼 복원됐는데 거기다 낙설하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을까요? 뭐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상당히 제2, 제3의 유사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처벌 수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 이들이 둘 다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네. 촉법 소년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15세, 17세니까 범죄 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 소년은 통상적으로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긴 하지만 촉법 소년들하고는 달리 그것이 중범죄일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구속 문제와 연관해서 소년법 제55조 1항에 보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발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손상이라든가 절취, 훼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용을 저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울산 울주의 언양 성벽에 대해서 욕설로 낙설했었던 그 당시에 그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 여부는 지금 확실치는 않는데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좌우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참 이런 범죄를 도대체 왜 저질렀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아서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고작 10만 원이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땐 저는 잘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서 본다면 10만 원을 성금으로 받고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몇백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SNS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제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그 사이트가 해외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사이트 측 같은 경우는 우리는 범행과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범행을 돈을 줘가면서까지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킨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교사범인데요. 이제 그 형법 31조 1항에 보면은 타인을 교사를 해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하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범행에 책임 있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고 또 따라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20대 남성이 모방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수는 했지만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첫 낙서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에 특정 가수 이름이라든가 앨범의 제목, 하트 등을 스프레이 낙서를 해서
모방 범죄를 저질렀던 이 20대 남성이 경찰에 이제 자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범행 동기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낙서 신고가 접수된 것이 17일 오후 10시 20분인데 1시간 전에 편의점 계단에서 맥주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범행 동기는 관심을 받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보게 되면은 담벼락 낙서 사진을 자기가 올리면서 제 전시회 오세요. 곧 천막이 쳐지고 마감될 텐데 예. 입장료는 공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20일 오전에는 직구전 장난에 좀 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죄송하지 않다. 나는 예술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문화재 낙서를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말 대단한 행위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생각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미술관에서 예술품 일부를 훔치기까지 했다고요? 예, 이제 YTN 그 단독 보도에서 이제 그것이 예. 밝혀졌는데 실제로 이제 젊은 작가, 디자이너, 변호사들 이 4명이 모여서 만든 그 미국 아티스트 그룹에서 미스치프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요. 예. 이 전시회가 이제 그 지난달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전시된 거기에 가가지고 전시된 모자 중 일부를 갖다가 절취를 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서 앞에서 그 모자를 갖다 또 찍고 인증사진을 찍었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입건됐을 때도 인증사진 찍고 이번 낙서 사건에서도 인증사진을 찍었다. 끊임없이 남으로부터 어떤 그 예.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정말 뼈 때리는 처벌을 예. 갖다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문화재나 예술 작품을 막 파괴하고 훔치고 이런 심리가 뭘까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담벼락이라든가 화장실 안이라든가 이런 그 장소에다가 낙서를 갖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낙서를 하는 소위 그 호모 그래피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 심리적인 배설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욕구를 표출하고 싶은 그런 그 시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동네 벽에다가 낙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재에다가 이런 그 행동을 갖다가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갖다 우리가 반달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반달리즘이요? 그래서 반달리즘이라고 네. 하는 것은 이 낙서를 포함해서 문화유산, 예술, 공공시설 또는 자연환경 또는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정신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성숙을 따라가지 못해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심리 상태 하에서 발생하는 문화 거부 또는 폭력적인 어떤 그 반항 행위로 해석을 하는데 예. 거기에다 플러스 뭔가 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도 도사리고 있겠죠. 예,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곳곳에 모일 텐데요. 이런 때를 앞두고 좀 잠잠하나 싶었던 흉기 난동 예고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밤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예. 지금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습니까? 예. 크리스마스 칼부림 파티를 구한다. 줄을 서세요라고 하는 아이고. 이런 글이 올라와서 예. 그것을 본 이제 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이런 글이 안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중 협박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 그 신림역 사건이라든가 그 분당 서현역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이런 행위, 즉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범죄를 예고하는 이런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 그리고 위협을 하는 그런 공중 협박죄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형법을 개정하기로 추진을 했죠. 그게 이제 보도도 됐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지금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아예 상정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글와글 하다가 국회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네. 온라인 살인 예고를 일종의 그 신종 테러로 규정을 하는 그런 그 공중 협박죄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를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몇 달 전에도 막 장갑차까지 배치되고 인력이 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잡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로 금방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왜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사실 경찰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게 되면요, 적극적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경계를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허비된 공권력이라든가 또는 시민의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불안에 비해서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와 연관돼서 그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4명이니까 80%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사실 불특정 다수가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범행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들어서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모방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보고 난 뒤에 결정적으로 유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형사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난번에 4,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그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강의를 듣는 그 아이들이 눈이 아주 동그래졌어요. 장난전을 한번 잘못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을 물게 된다. 이런 어떤 그 금전적인 손해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연휴도 또 보통의 날들도 끔찍한 일이 없도록 처벌도 예방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출근길 정말 추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한파와 폭설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람도 세게 부는 것 같은데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들었습니다.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거죠? 네, 올겨울 최강 한파 정말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4.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기온 자체도 낮지만 체감 온도는 냉동고와 비슷한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바람이 파고들면서 몸이 아리다 못해 이제 아프다는 느낌까지 들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영하권의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따뜻한 외투와 목도리, 장갑, 마스크 등 보온용품 꼭 챙겨주시고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으로 기온이 영하 25.5도까지 떨어졌고요. 대관령은 영하 19.4도, 철원은 영하 16.9도로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 울산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4에서 6도나 더 낮겠습니다. 한파뿐만 아니라 폭설도 비상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붕괴 사고와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최강 한파는 모레까지 기승을 부린 뒤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맹추위 속에 동파 사고뿐만 아니라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저체온증에 더욱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보온용품으로 머리나 손과 발을 따뜻하게 감싸시고 그리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는 지금도 눈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도로가 완전히 눈에 덮였습니다. CCTV 통해서 지금 이 시각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폭설이 내린 호남으로 먼저 가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입니다. 지금 아침 시간인데도 아직 어둑어둑하죠. 예. 지금 눈이 많이 내리면서 시야가 아주 뿌옇습니다. 햇빛까지 가려서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도로에도 눈이 많이 쌓여서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운전 하셔야겠어요. 평소 같으면 지금 이 시각 차들도 빨리 달릴 텐데 아무래도 안전운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지금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 교통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근에 있는 한 산업단지 도로 CCTV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눈발 날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공장인가요? 창고인가요? 저 지붕 위에도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중앙선까지 가려져 있네요. 트럭과 버스가 아주 천천히 달리는 모습 보이시죠? 버스가 아니라 대형 트럭이군요. 지금 눈 쌓인 도로 위를 대형 트럭이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노천교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려서요. CCTV 카메라를 눈이 덮어버렸네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약간 보이는 저 틈으로 보니까 멀리 다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죠. 바람도 심하게 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CCTV 렌즈 위로도 이렇게 눈이 하얗게 쌓인 걸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10cm 넘는 눈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 7시 기준으로 대설경보가 발령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여기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충남 서해안선 금강대교 CCTV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도로 위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지나간 바퀴 자국은 보이네요. 하지만 차선이 잘 보이질 않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고요. 지금 차량들도 굉장히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을까 조심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 가시는 분들 지금 도로 상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네요. 이미 많이 내렸고 지금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는데 설경은 참 멋져 보입니다만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제주 서성로 입구 교차로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차들은 거의 다니지 않는데 간혹 보이는 차량도 지금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제주 산간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516로 성탄악입니다. 제주 한라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 도시가 멈춰선 것 같아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미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요. 사람들도 다니지 않아서 굉장히 적막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이 쌓인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지금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저 눈은 어떻게 치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제설 차량이 오가면서 도로 위에 눈을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다 치웠는데 지금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도로가 다시 하얗게 덮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젯밤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요. 제설과 재빙 작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로 상황 잘 확인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눈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상황 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좀 다닐 때 조심해야겠다 싶으시죠? 오늘 걸어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서특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눈길을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나들목 근처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버스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 미끄러운 눈길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새벽 2시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었나? 멋진 보다. 산타 두대다 이거 막. 또 온다. 네, 오늘같이 도로가 얼어붙은 날 도로 위 불청객,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이럴 때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철 차량 관리 잘하는 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올 때 괜찮으셨어요? 아유, 조심해야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 교통사고에서 금과 옥조 같은 원칙이 있어요. 네. 속도는 사고와 비례한다. 속도는 사고와 비례한다. 그리고 사고는 또 날씨와 비례한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동차의 속도 그리고 날씨 참고하지 않으면 봉변당합니다. 네. 자,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게 도로가 살짝 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차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참 걱정하면서 나왔는데 결빙 사고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높은 위험 시간대가 새벽 4시에서 6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도로 결빙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20명이에요. 예. 그리고 1년에 1,600명이 다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시간대별로 보면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치사율. 새벽 4시부터 6시. 그리고 그 다음이 6시부터 8시. 그리고 사고율을 따진다면 8시에서 10시예요. 그럼 이것을 분석한다면 새벽 4시에서 8시. 이건 뭐냐면 이 시간대는 속도를 내는 시간대예요. 차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로는 결빙돼 있어요. 사고가 나면 치사예요. 사망사고예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사고는 속도와 비례한다, 날씨와 비례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 사고율을 보면 아침 8시에서 10시. 이건 뭐냐면 지금 시간대잖아요. 출퇴근 차대차. 그리고 계절별로 본다면은 12월 1월이 우리나라 1년 전체 결빙 사고의 76%, 80%가 이 계절에 집중되니까 결국은 속도와 날씨를 감안한 운전이 결국은 안전이죠. 새벽 시간대에는 차량 많지 않으니까 빨리 달리다가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사고 나는 거고 언길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 이런 날씨에 블랙아이스, 제가 블랙아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로 위 살얼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이 도로 위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눈에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블랙아이스 영어로 하니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보면 도로에 살얼음 때문에 미끄러져서 낙상사고 발생되지 않습니까? 인도에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도로에서 발생되는 살얼음이 블랙아이스예요. 근데 왜 안 보이느냐? 매연, 기름, 먼지, 도로 분진으로 해서 도로색과 똑같아요.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여요. 그럼 시야가 깔끔하고 깨끗하니까 본능적으로 속도를 내고 이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블랙아이스 도로가 위험한 것이거든요. 사실 운전을 하면서 이 블랙아이스 도로를 살피면서 다니는 운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계절적 요인을 볼 때 이 12월 1월 특히 영하 10도 눈이 온다 그리고 날씨가 한파가 온다 하면은 도로를 달릴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저희가 이 도로 위에 살얼음으로 인한 차량 사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도로의 살얼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사고 영상입니다. 보시죠. 아유, 지금 약간 예. 방향을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 저게 같죠? 이제 스핀 현상이죠. 급제동을 하니까 차가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저기- 멈추면 저렇게 돌아가요. 그렇죠. 급하게 그러니까 멈추면? 중앙선을 넘고 다리 난간을 교량 난간을 들이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자, 이 경우 볼까요? 아유, 지금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저것도 급제동을 하니까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화물차와 예. 충돌 사고가 발생되는 거죠. 예, 지금은 눈길 언덕 위로 올라가다가 지금 뒤로 예.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도 좀 볼까요? 아이고, 지금 아유, 이게 지그재그로 자동차 막 예.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예. 이게 결국 자동차가 속도를 내다 보니까 급제동을 하니까 결빙된 도로에서 제동이 되질 않는 거죠. 아, 지금도 이렇게 예.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오지만은 예. 지금 사고가 나는 구간이 있어요. 이 사고가 나는 구간이 뭐냐면 이런 시내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오도가 낮은 도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터널 진출입, 예. 교량 위, 저수지 부근, 그리고 절개지 도로 부근 이런 해가 들지 않는 도로 오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시내 도로와 같이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도로에 블랙아이스 결빙 도로가 집중되다 보니까 시내 도로 운전하듯이 터널 부근 운전한다, 시내 운전 하듯이 교량이 운전한다. 예. 그런 살얼음을 만날 수밖에 없고 블랙아이스 도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좀 기온이 더 낮은 그런 도로가 있군요. 시내 도로보다는 좀 외곽에 있는 도로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그 도로 위에 살얼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그 사고 영상을 함께 네. 봤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저렇게 차가 내 말을 들지 않고 네. 미끄러지는 이 상황에서 참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30km가 넘어가지 않는 도로라면 일반 운전자들이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제동을 한다든지 더블 브레이크를 한다든지 시속이 30km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속도는 사고와 비례하는데 이것이 속도가 나는 상황에서는 이런 통제가 안 되고 자동차의 신기술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러한 날씨와 그리고 한파다, 블랙아이스 도로가 있다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죠. 감속 운전을 해야죠. 일단은 감속 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죠. 그런데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운전을 한다면 이건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미 이 살얼음 위를 지나고 있다.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급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급핸들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차가 미끄러진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나눠 밟는 것이 좋아요. 브레이크를 나눠 밟아라. 예. 그리고 급격한 핸들 조작을 하는데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 조작을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겠죠. 그런데 그건 안 돼요.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그대로 그 방향으로 핸들을 두고 브레이크를 나눠 밟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좀 제어하기가 쉽고 그리고 일단은 속도가 나면 안 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행 운전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 살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행 운전. 시속 10km, 20km예요. 그러나 일반 도로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감속 운전, 차간거리 확보를 하고 만약 차가 미끄러진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급핸들 조작하지 말고 급 제동하지 말고 브레이크는 나눠서 밟는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미끄럼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까? 요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나가서 이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서 저희도 그 사고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사고가 난 이후에 미끄러운 길이다 보니까 다른 차가 또 와서 들이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것도 참 지금 고민이에요. 이것이 결빙 사고로 인한 2차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나라가 한 해에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이에요. 지금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래요. 만약 결빙으로 차대차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내려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그거를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러는데 이게 2차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빨리 그 현장에서 대피를 하고 만약 차가 이동이 된다면 최대한 안전지대로 이동을 시키고 예. 차에서 피한다. 만약 차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후행 차량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 현장을 지킨다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보험 처리 전문가들이 다 압니다. 전문가라. 그 자리 지키고 사진 찍고 전화하고 하지 말고 빨리 현장을 피해서 안전지대로 차와 사람이 이동을 한다. 차가 이동이 안 되면 사람이라도 안전지대로 이동을 해야 예. 2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차량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것도 참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한 팁을 좀 찝어주시죠. 자동차도 동상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는 주행 중에는 동상이 걸린 게 아니라 밤샘 주차에 동상이 걸려요. 네. 그럼 옥내나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밤샘 주차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우리 주차 지하장으로 내려가면은 차가 찬바람을 몰고 내려갑니다. 예. 지하 주차장 입구는 추워요. 안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배터리는 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 가을 봄에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았다 시동 불량으로 이건 골병 들었어요. 예. 반드시 배터리 점검 받으시고 예. 표시경이 푸른색이라고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배터리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약 5개 주차에 부득이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주차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는 배터리를 헌 5까지 좀 싸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본넷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벽 쪽으로 예. 향하게 한다. 예. 그리고 출발할 때 이 헌 5까지 반드시 꺼내야 됩니다. 예. 그냥 신호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주차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차 동상을 최대한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 그리고 옥 위일 때는 벽 쪽이나 동쪽 주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요즘 추운 날씨 속에서 테슬라 차량의 유리가 깨지는 네. 일이 발생해서 이거 혹시 날씨 때문인가? 예,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한파로 인해서 유리 그런 결함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혹한기 테스트를 다 합니다. 자동차들이. 날씨와 관계없고 자동차에 관한 결함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리콜 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센터 이걸 신고를 해서 예.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좋고 만약 금이 갔다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쓰지 마시고요. 발생 시점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런 결함을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어디에 신고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제작 결함 신고센터. 그럼 거기에 신고를 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조사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해 구제도 받을 수가 있죠. 아, 알겠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눈 많이 와서 도로 곳곳이 얼어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오늘 뉴스라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